3.5m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오전부터 그 밖에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9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G7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G7 정상회의 앞자리에 선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을 견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가 되겠다면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일 간 약속했던 회담은 불발됐어요. 스가 총리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훅 인터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도부를 정비한 여야,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부동산 입법, 손실보상법, 수술실 CCTV법 등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하루빨리 가동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대전 현충원을 첫 공개 행보로 꼽았는데요. 파격 행보 이어가는 이준석의 국민의힘,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40대 택배기사가 또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일했고요. 하루에 2시간 자면서 택배를 배달했다고 합니다. 밥은 12시 넘어 졸면서 먹었다는데 결국 뇌출혈,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분류 작업을 책임지라면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살려달라는 절규, 안진걸 민생연구소장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잘 하셨습니까? 송호관님께서는 오늘 주 기자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는데요,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어서요, 너무 좋아요 얘기합니다. 한 주 시작 잘 하셨네요. 1661님께서 2시경에 백신 맞았는데 전혀 이상 느낌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틀은 쉬어야 된다고 해서 일하러 가지 말라고 하는데 후유증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생각하는데 후유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꼭 쉴 필요 하나는 대로 하십시오. 네. 어디서 뭐 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만나고 계신지 응답해 주십시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준비해놓고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영국 코널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한국은 주요 7개국 가맹국이 아닙니다만, 네, 아니죠. 초청국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우리 외에도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초청이 됐습니다.
다만 과거 영연방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가 우리뿐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주목된 모습은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총리 바로 옆에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이 맨 앞줄 가운데 쪽에 이 보리스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을 강조하며 우리가 백신 생산 거점으로서 전 세계 백신 공급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지원에도 동참해서 2억 달러 정도를 제공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취소했다고요? 네, 이번 정상회의에는 이 G7의 원멤버인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참석을 했는데요. 네. 지난 12일 회의 직후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주최한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스가 총리 쪽으로 다가가서 두 정상 부부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분여 만에 스가 총리는 자리를 떠났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남은 마리코 여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하러 와서 신뢰가 되지 않게 인사를 했다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을 한국 쪽이 제시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회담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네, 연합뉴스가 이 외교 당국자라는 사람을 인용해서 이 두 정상 간 회담이 취소된 것이 이 한일 정상 간의 합의는 됐으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또 다른 언론이 그 일본이 이번 회의에서 그 영국이 초청 국가들과 함께 G7을 D11으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반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7을 G10, G11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라며 그런 제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문 대통령이 와서 먼저 인사한 걸 가지고 와서 인사를 했다. 그런데 단호하게 스가 총리가 돌려보냈다 하면서 회담 불발을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반영한다고 이렇게 분석 기사를 써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가서 인사해야죠. 인사하는데 그걸 가지고 참 그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일본의 태도 참 촌스럽다고 오늘 최종문 차관이 한마디 했는데 참으로 촌스러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399명입니다. 77일 만에 400명대 아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은 수치이지만 지난 한 주 이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도 70여일 만에 500명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어제 백신 접종자가 3만여 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만 이 토요일에는 40만 명 가까이 접종이 이어지면서 이 접종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백신만이라도 맞은 누적 접종자 수는 1,183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이 23%이고요. 예. 2차 접종까지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도 300만 명이 넘어서 인구 대비 접종률은 6%에 육박을 했습니다. 매우 순조롭게 백신이 지금 접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접종 예약을 하고 네. 나타나지 않는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착착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처럼 백신 맞고자 하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성근스카이님께서 전 11일 오후 3시에 얀센 맞았습니다. 후유증은 당일보다는 이틀 3일째 고개를 듭니다. 충분히 휴식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얀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 친구도 접종 다음 날부터 좀 몸이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멀쩡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근 기자는 맞을 때부터 멀쩡했어요. 네네. 제가 맞은 팔은 말고 다른 팔을 좀 때리긴 했으나 이렇게 네. 살짝 건드리긴 했으나 괜찮았죠? 전혀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조금 쉬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이렇게 네, 통증이 갈 수 당일보다는 그 다음 날 쉬는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드림곰님께서 아스트라제네카 자녀 백신 맞았어요. 주말 동안 누워서 지냈네요. 얘기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81님께서는 별 이상 없다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백신 맞으시고 이상 없다며 매실 따러 나갔다가 이틀 동안 몸져 누웠습니다. 얘기하네요. 6682님께서 12일 토요일 백신 맞았는데요. 다음날 부작용 나타나서 미열, 오한, 1분에 110회의 빈맥. 솔직히 저는 좀 염려되네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충분히 휴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바쁘게 움직이네요. 네, 이 지난 주말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상계동의 한 카페에서 배석자 없이 만났고 또 어제는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와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신임 당대표는 오늘은 이 대전 현충원과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해 수호 희생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동작동 현충원이 아니라 이 대전 국립중앙현충원을 방문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흡족할 만한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수정당으로서 안보에 대한 언급은 많이 했지만 보훈 문제나 여러 사건 사고의 처리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면도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광주를 찾아서 학동 4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기자들과 만나서 5.18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5.18 이후 태어난 첫 세대의 대표로서 광주의 아픈 역사에 공감한다라면서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른바 이준석의 시간입니다. 쇼타임입니다.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일면 톱기사 거의 모두 이준석 대표의 따릉이 사진을 실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를 실었던가요? G7 정상회담보다 그렇게 또 이 뉴스가 주목되는 건지 이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민주당, 정의당도 변화의 모습을 빨리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어떻게 소통했습니까? 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지도부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얘기 또 전언입니다. 네, 아직도 전언이죠. 네, 연합뉴스는 이번에도 윤석열 전 총장 측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관계자가 또 확실히 측근인지 친한 사람인지 친구인지는 아직도 알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치러지는 것을 보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 그 기대감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기대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라는 사람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이 불러서 나온 것이다라며 차차 보면 알 것이다.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오전 이준석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가 윤석열 전 총장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측근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측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원 정치 계속됩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할까, 변화를 기대한다고요. 아유, 변화가 쉽나요? 아무튼 절박하게 바꿔가는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야 될 겁니다. 여나 야나 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네요. 네, 이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오늘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세월호의 CCTV 격인 DVR 수거 관련한 영상 그리고 지시계획 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압수수색 장소는 대검 통합 디지털 증거관리 시스템 서버입니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특검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이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여 건 분량의 기록과 40여 테라바이트의 전자정보를 입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의 검사와 21명의 수사관을 동원해서 대검과 해군, 해경에 이 파견 압수수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압수물들을 확보해서 포렌식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세월호 때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검찰이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진상규명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원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차관이 김학의 관련 수사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검사팀이 이해상충 상황이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상충이라고요? 네, 이 지난주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 뇌물 관련 혐의를 파기환송했는데요. 네.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이정섭 형사 3부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정섭 부장에게는 이 김학의 전 차관은 뇌물 사건 관련해서는 피의자이고 예. 또 출국 금지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라는 그렇죠.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 박범계 장관은 통상 이런 경우 법조인들은 이해상충이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두 사건 중 한 사건은 이 이정섭 부장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언론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박범계 장관은 이정섭 부장검사를 교체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하진 않았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고민이 깊고 또 하나씩 둘씩 무슨 얘기를 하고 또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해법 어떻게 또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궁금합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 관련해서 상관 2명 2차 가해를 그 대상자로 지목됐던 사람도 있습니다. 구속됐습니다, 결국. 네. 이 성추행 피해 공군 그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 2명이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모 준이를 성추행과 직무유기, 노모 상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고인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무마를 회유,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모 준이는 과거 다른 회식 자리에서 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은 영장심사에서 이 고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인들은 신고를 하자고 했는데 고인이 오히려 기다려달라고 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예 지금 그 돌아간 피해자한테 지금 아예 이러면 안 되죠. 네, 이 책임을 넘기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 노모 준이는 성추행 혐의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모 상사는 이미 구속된 이 성추행 가해자 이 장모 중사의 성추행 당시 차량 뒷자리에 고인과 함께 동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건 직후 작성된 조서에 따르면 이 고인은 이 최고 선임인 노모 상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장 중사의 성추행이 이어졌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노모 상사는 압수수색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인터넷 검색 기록도 삭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군 검찰단은 1년 전 이 고인에 대한 또 다른 성추행 사건 피의자로 윤모 준이를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노모 준이가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2차 가해에 나섰던 상관 2명이 구속됐습니다. 네,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체국 택배노조가 농성에 돌입했어요. 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오늘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참여한 조합원은 120명이고요.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하는 그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은 다른 택배 회사와 비슷합니다. 이 분류 인력 문제인데요. 여기도요? 네. 이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가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분류 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사회적 합의기구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도 안 지킨다고요? 우체국에서도요?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배노조 배송 거부에 따른 업무 공백에 이 집배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조를 무력화할 목적이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회적 합의기구, 이게 정부하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 이게 우체국에서도 좀 안 지켜주고 있습니다. 참 우체국 아저씨들의 헌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빨리 풀려서 빨리 일터로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안진걸 소장하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부정행위를 의심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고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쪽지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의심받은 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8살 A양은 지난 10일 오전 9시 40분쯤 학교 정문을 나와서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숨졌는데요. 당시 A양은 1교시 영어 수업 때 이 수행평가로 간단한 시험을 보던 중 교사로부터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교무실 한쪽 회의 공간에 앉아서 반성문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그 유명 팝송의 감상문을 세 문장의 영어로 적어내는 수행평가였는데
A양의 서랍 안에서 영어로 된 문장이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교사가 이 부정행위로 의심을 했습니다. A양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를 부인했습니다만 이 부정행위로 판단이 됐고 A양은 반성문에 영어로 된 새 문장을 쓴 뒤에 수행평까지, 그러니까 답안지에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0점 처리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학교 밖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깝네요. 착오로 다른 계좌에 송금한 기억이 있으신지요? 앞으로는 다른 계좌에 실수로 송금하더라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엉뚱한 계좌로 송금을 했을 때 이 당사자가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돌려받을 길이 좀 막막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대요. 네, 이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소송 비용도 들어가는 만큼 좀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네, 그런데 오는 7월 6일부터 이 최대 1,000만 원까지는 이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이 되는 건데요. 이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금융사를 통해서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 예금보험공사에 일단 반환 지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또는 지급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한 달에서 2달 안에 반환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받아야죠. 이렇게 빨리 좀 이런 제도는 빨리 좀 시행하지 왜 지금껏 안 했는지. 늦게나마 이게 잘한 거예요. 실수로 다른 계좌에 보내고 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앞으로는 좀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248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원차 기사인데요, 안에서 매일 잘 듣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이제 시사 박사가 되었습니다. 주진우 아씨 화이팅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듣군요. 그러면 교육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가 좋습니다. 0112님께서 여긴 세종시입니다. 올해 1학기부터 중학생 아들이 전면 등교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하다가 등교 수업을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방역수칙 제대로 교육하고 준수한다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어서 집단 감염 학교에서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학생들이 아주 기특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현 씨. 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황간 부근인데요. 작업 때문에 2km 구간이 어렵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 수도권 구간의 정체가 총 13km 구간이고요. 안성에서 반포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신다면 바란부터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화성 휴게소 부근까지 어렵고요. 다시 매송에서 용담 터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다가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답답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일찍 분기점에서 광명 부근까지는 차가 많아서 정체고요. 사고는 남동 부근입니다. 남동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면서 서창 분기점부터 꽉 막혀있는 상황이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정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타신다면 성수 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어렵고요. 43분 정도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 선아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 날은 안진걸과 함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의 모임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요? 팬카페 같은 건가요? 아니, 팬카페는 아니고요. 네, 안진걸과 그러니까 함께. 우리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더 합세해야 된다. 예. 택배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줄이는 정책을 더 많은 시민들이 촉구하자. 네.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 그 행사 갔다 왔고요. 네. 방금은 아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삼성 피해자들의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했거든요. 거기를 갔다 왔고요. 예. 끝나자마자 우체국 택배 조합원들이, 위탁택배 조합원들이 여의도에 있는
포스트 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 1층을 점거 농성하고 계세요 지금. 예. 사회적 합의에 우정본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걸 그 강력 규탄하는 농성과 기자회견을 갔다 왔고요. 방금 전에는 국회에서 예전에 RTV라고 시민방송, 시민들이 네. 자체적으로 만드는 방송인데 네. 거의 지금 고사 직전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방송 RTV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토론까지 갔다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주홍님께서 네. 안 소장님 편히 휴가 즐길 날이 언제 올까요? 너무 바빠요. 없습니다. 저는 휴가는 포기한 지 오래됐고요. 근데 오로지 하반기에. 네. 소장님. 네. 소장님, 예. 안진걸과 함께하는 시민 민생 너무 이름이 너무 길어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의 모임. 네, 너무 길어요. 네. 민해모. 예. 제 휴가는 포기했고요. 저는 하반기에 공휴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말로 겹쳤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6월 안에 이 법 통과시켜서 네. 우리 국민들께서 공휴일이 주말을 겹치면 월요일 날 대체 휴무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소비도 늘릴 수 있고 내수도 활성화하려면. 그러면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6월 달, 7월 달쯤에는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네. 1차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지급해야 된다는 강력한 캠페인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예. 안타깝게도 택배기사 한 분이 또 쓰러졌다면서요. 이거 정말 너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자, 제가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저 우체국 거기 점고농성 택배기사님들이 하는데 네. 갔더니 또 쓰러졌다 과로사 문제 끝장내자. 네. 이게 이게 피켓이에요. 네. 롯데 택배기사님이 쓰러졌는데요. 이분이 하루에 정말 그 동료가 증언을 하셨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분류 작업에 인원이 투입이 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그게 굉장히 미진하니까 하루에 80시간, 90시간 일했대요. 아니, 주 80시간, 90시간 일했답니다. 네. 근데 실제 받은 급여는 보니까 400만 원 정도를 수료를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뜻 보기에는 400만 원 많이 받았다고 생각. 이분들은 자영업자잖아요. 네. 제가 명세표를 봤거든요. 400만 원. 그래서 부가세 40만 원 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차량 리스비, 차량 관리비, 식대, 대리점 수수료 이걸 다 이분들이 내는 거예요. 노동자가 아니니까 사대보험도 안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제 이분이 받는 돈은 300만 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주 80시간이라고 300만 원이면 우리가 주 40시간에 지금 최저임금이 180만 원 정도니까 실제 300만 원 안 되면 최저임금도 안 될 수도 있는 돈이야. 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주 80시간 일하셨는데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집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아이고. 위중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동료께서 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옆에 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가 살아있는 건 너무 고맙다. 대리점이나 회사에 여러 번 이야기했대요. 저러다 저 사람 죽는다. 제발 대책 세워달라. 그러니까 물량을 축소하거나 구역을 축소하거나 단가를 올려주거나 대책을 촉구를 했대요.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답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눈물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질문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자, 사회적 합의가 지금 막판까지 왔습니다. 내일 6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최종 합의를 타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막판 진통이 뭐냐면요. 자, 국민 여러분 만약에 이 택배기사님들이 하루에 300~400개씩의 택배를 막 나르고 10시간은 기본이고 아까 제가 주 80시간까지 일했다 그랬잖아요. 네. 2배 정도를. 그걸 줄이려면 구역이 축소되거나 물량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핵심에서 분류 작업을 이 택배 회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분류 작업. 아니 분류 작업은 택배 회사에서 돈 많이 버는 택배 회사에서 분류 작업은 하기로 예. 사회적 합의를 이런 거 아닙니까? 1차 사회적 합의에 그렇게 내용이 들어갔어요. 1935님이 네. 분류 작업 인원 투입한다고 택배비 올리고 그러니까요. 투입 안 하는 회사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온 현수막에도 거짓말쟁이 우정사업본부 정부가 책임져라라는 이제 택배기사님들 피켓을 갖고 왔는데 자 간단히 요약을 합니다. 자 분류 작업 분명히 투입하기로 해서 CJ에서 4,000명, 롯데나 한진이 1,000명, 뭐 우체국도 2,000명 그래서 전국적으로 10,000명 정도 투입해서 국민들 일자리도 10,000개 정도 늘어나고 기사님들 과로사 줄어들어서
다들 이제 괜찮나 했는데 여전히 그 투입 속도가 너무 늦고 갑자기 택배 대기업들이 1년 유예를 들고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유예는 말도 안 된다 해서 택배 노조가 반발하니까 지금 정부에서 중재안으로 그러면 최대한 앞당겨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하는 거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택배 노조 분들은 그 정도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좀 접근이 됐잖아요. 네. 분류 작업을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다 순차적으로 왜냐하면 사람 뽑아서 그래도 몇 가지 교육 훈련을 하고 투입해야 되니까 아무리 늦어도 올해 가을이나 겨울 안에는 한다. 이건 이제 접근했는데 두 번째 그러면 분류 작업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어도 이분들이 주 80시간씩까지 일했으니까 그 노동 시간을 줄이려면 분류 작업 시간을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물량이 일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개 나르던 게 예를 들면 200개 나르는 거 축소가 되겠죠. 예.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요금을 인상할 테니 150원이 200원이던 실제로 인상했죠. 네, 인상했어요. 그래서 CJ 대한통운 보니까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사님들한테는 8원만 주고 있는 거예요. 8원이요? 예. 150에서 200원이 올라갔는데 8원이요? 예. 그리고 오늘 우정사업본부를 이 우체국 택배 이탁 기사들이 점거한 이유가 우정사업본부는 뭐 자기들이 분류 작업을 다 책임지겠다. 그다음에 분류 작업이 안 되면 개인들이 그 분류 작업을 기사님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200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라고 언론에 막 흘리고 그러는데 그게 택배기사님들이 말하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전혀 우정사업본부가 정부 공공기관인데 분류 작업도 책임 있게 안 하고 있고 그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님들이 억지로 수행하는 거에 대한 대가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판 사회적 합의의 요구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물량을 축소하면 수수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니까 시민들이 지금 소비자들이 150, 200원 정도 올린 거 동의해줬다. 그럼 반반 정도는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마지막 지금 사회적 합의에 쟁점상으로 남아있고요. 아니 아니라 이 돈은 택배 기사님들한테 주는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8원이면 100개 더 물량 작업을 하면은 8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해서 시민소비단체들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요금 인상분 전액은 택배기사님들에게 썼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만 양보해서 분류 작업에 지금 택배 본사들이 인원을 투입하게 되잖아요. 10,000명 가까이 뽑게 되잖아요. 그 비용이 일부 든다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최소 반반이라든지 뭐 3분의 1만 가져 3분의 1은 기사님들 줘라. 이 부분이 막판 쟁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택배 노조, 택배 기사님들 굉장히 많은데 분류 작업을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모범적으로 본인들이 다 책임지고 그다음에 기사님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그 수수료 단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우정사업본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우정사업본부. 네, 공공기관인데 그래서 어제 그 전격적으로는 아침에 우체국 택배 기사님들이 여의도에 있는 포스트 센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1층을 점거농성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세요. 거기 제가 갔다 온 거예요. 아침에 제가 우체국 택배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뭘 보내겠다고. 네. 그런데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는데 아니요. 조금 늦어지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정말 아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택배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건 아시죠? 이제 제가 알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체국이. 내일하고 모레 사회적 합의가 지금 마지막 타결 시도가 있어요. 네. 여기서 택배 본사들이 최대한 가을 늦어도 겨울 안에는 분류 인력은 그 택배기사님들 일이 아니니까 다 투입하겠다 약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금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택배기사님들이 물량이 줄어든 만큼 과로사를 그만큼 예방하는 만큼 단가를 올려주는 합의만 이루어지면 타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정본부가 거기에 모범을 보이면 되는 거죠. 네. 모범은 아니어도 역행을 하지 말아야죠. 네. 이렇게 되면 내일이나 모레 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우체국뿐만 아니라 전국의 택배기사님들이 내일 한 5,000명 정도가 서울로 다 올라오신답니다. 택배기사님들 한 6만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5,000명 정도 올라오는 거니까 정말 많이 올라오시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전체 택배기사님들의 운명을 걸고 내일 이제 아주 대규모 방역 지침 준수와의 대규모 집회를 하시는 거죠. 네, 이혜숙님께서 택배사도 건설사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업체들 진짜 큰 문제입니다 얘기하셨고요. 9891님께서는 택배 기사님들 응원합니다. 당분간 필요한 건 직접 가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회사들 빨리 해주기로 한 거 다 해주세요.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돈을 못 벌고 있으면 말을 안 하겠어. 예. 코로나 시대에 택배 기사님들 일할 만큼 택배 회사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 급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노동자하고 나눠야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단 하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과로사 당하지 않을 정도로 과로하지 않을 정도로 그분들이 그래도 월급 실수령액 다 제하고 한 300에서 400만 원을 받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수행하는 분들인데요. 아니 그 노동자들 때문에 회사에서 돈을 그렇게 벌고 있는데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지금 사장님들 뭐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2757님께서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저희도 새벽 3시에 나와서 새벽 1시까지 6일 7일 일 시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번 달에도 벌써 2명이나 나갔고요. 사람은 안 뽑고 이러다 사고 나면 기사 책임으로 돌리고 살려주세요 얘기합니다. 마을버스 기사님의 이 노동 현실 노동 환경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이거? 버스가 상대적으로 좀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시도 개선이 많이 되는데 개선이 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제일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전세버스나. 네. 그래서 저번에 재난지원금에 전세버스 70만 원 포함되고 마을버스는 지자체 단위에서 뭐 50만 원 정도 포함이 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버스 문제도 저희들 한번 더 연구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마을버스 기사님들의 민생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 짧게 좀 전해주세요. 영화 관람료가 지금 극장에 이게 원래 저희들 전공이잖아요. 제가 민생 소비자 캠페인만 하니까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영화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물론 영화관도 그때 피해를 봤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방역 단계 점점 이제 오늘 뭐 300명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 맞고 그러면 영화관 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영화관들이 다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영화관을 멀티플렉스로 장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CGV, 롯데, 메가박스. 차례대로 요금을 올려서요. 아마 지금 들으시면 깜짝 놀란 분이 있을 거예요. 영화비 10,000원 올랐다는 이야기가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13,000원, 평일 13,000원, 주말 14,000원까지 올라버렸어요. 잠깐만요. 영화 한 편에 14,0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6,000원 우리 예전에 아니었어요? 6,000원, 7,000원 내고 다녔는데 아니요. 최근에 10,000원까지는 올랐어요. 저는 6,000원대는 다녔어요. 저도 10,000원까지 오를 때 갔고 이게 영화가 관람료가 10,000원까지 오른 것도 영화 멀티플렉스 3사가 똑같이 올려서 담합으로 저희가 공정위 신고하고 참여했을 때 그렇게 문제제기 강력하게 했어요. 영화관 가보면 제일 불쾌한 게 원가 한 500~600원쯤 하는 팝콘을 막 10배 팔고. 그렇죠. 음료수 비싸고요. 오징어도 너무 비싸요. 그다음에 그 허겁지겁 뛰어갔는데 광고 한 15분 무단으로 틀면서 그걸로 또 그분들이 떼돈을 버는 거예요. 영화관들이. 우리한테 한 푼도 할인 안 해주면서. 그러면서 관람료도 똑같은 시기에 담합해서 올렸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자 메가박스가 7월 5일부터 올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난 7일 날 롯데시네마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또 1,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어요. 앞서 CGV가 4월 달에 영화 관람료를 인상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4월, 7월, 7월 5일.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그렇죠. 이상하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시장에 창의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선의 경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금이 똑같은 시기에 주말 14,000원, 주중 13,000원. 이것처럼 문제였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집코 가면서 온갖 OTT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됐잖아요. 온라인 콘텐츠. 근데 영화가 이렇게 담합해서 행포 부르듯이 올리면요. 국민들 다 힘들 때 영화관 이러다가 사람들 안 가면 영화관 소탐대시라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한국 영화 산업이 되게 발전하는 산업이잖아요. 우리 봉준호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 문화를 이끌어가죠, 영화계가. 그런데 관객들이 좀 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영화하고 등산으로 내절을 버텨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국민들의 압도적 사랑에 비춰보면 너무 꼼수로 다들 어려울 때 물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이 어려웠던 건 이해를 해요. 하지만 지금 꼭 똑같은 지금 시기에 담합에서 마치 담합을 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13,000원 주말 14,000원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 이런 저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김정우님께서 14,000원
14,000원이요? 거짓말 마요. 말도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전 6,000원인 줄 알았어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7617님께서 코로나로 손실 본 거 아는데 국민들 주머니에서 보존하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성빈님, 요금 인상이 참 영화 같네요. 영화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도 저희가 계속 따져보겠습니다. 생생민생 통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로 뛰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 좀 뛰어요. 예, 더 뛰어야 됩니다. 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어서 오세요. 네, 벌써 전 비상대책위원이군요. 일산의 핑크마스크 김연아입니다. 일산의 희망 김연아 위원님. 네. 그럼 이제 비상대책위원 안 해요? 아, 네. 그럼 뭐 해요? 저요? 네. 일산에 있죠. 일산에서요? 네. 자, 국민의힘 이준석 지금 어떻게 잘 가고 있습니까? 아, 비상대책위원은 그만두고 사실 뉴스 안 보는 게 하나의 목표여서 네. 좀 안 보고 싶어서.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요. 예, 근데 네. 이제 오늘 방송이 있으니까 조금 아침에 보고 왔는데요. 네.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그냥 순탄하게 출항한 것 같습니다. 쇼타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좀 여태까지 그 모호한 입장들을 내보내는 게 정치권의 약간 언어 같았는데 네. 솔직 담백하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뭐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진 정치. 네. 제가 이제 인스타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진을 뽑아내는 주요 장면도 나쁘지는 않아서 뭐 저는 지금까지는 첫날부터 삐걱거리면 안 되겠죠. 어제부터 이틀째니까요. 네. 아직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여야도 허니문 기간이고. 아니 허니문인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면 탑에. 아니 그러니까 언론은 워낙 제가 보기엔 거의 짝사랑 수준인 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일단 그 이준석 대표의 파격 행보 하나하나가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예.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이상한 것 같은 게 조금 균형을 언론이 취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예. 대통령의 G7 순방보다 네. 이준석 대표의 백팩이 더 많이 나오는 건 조금 언론이 균형 감각을 잃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일면 탑 기사도 이준석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통령 G7 회의 가신 거 이거 질문지 보고 찾아봤어요. 아 정말요? 네. 가 계셨나? 아니 가 계셨나? 가 계신다고는 간다고는 들은 것 같은데. G7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저 이거 보고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도나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순방 가면 네. 그 옷 색깔 하나 네. 그리고 뭐 머리에 이렇게 햇볕은 쨍쨍 네, 그런 거 하나까지도 다 탑뉴스로 보도한 데 비하면 이번 G7은 성과도 많았는데 국민적 자부심을 느끼는 회의였는데 약간의 좀 더 큰 균형 감각이 언론에 필요하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뭐 균형 감각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언론이 이준석 현상,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관심을 쏟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 식상한 정치 문화에 대한 일종의 혐오 내지는 네. 뭐 지루함 이런 것들이 국민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요. 언론이라는 게 뭐 사람들이 클릭하기 좋은 기사들을 막 경쟁적으로 쏟아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준석은 찍으면 기사가 됩니다. 4489님도 이준석 대표 따릉이 2분 탔습니다. 거기서 5번 출구에서 역에서 5분 출구에서 나와서 바로 국회의사당입니다. 이렇게 누가 제보를 하셨는데 지하철 행보, 당대표 따릉이 이거 파격적이긴 하죠. 파격적인데
그거 말고도 더 파격적인 행동을 많이 앞으로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파격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일주일 정도가 아닐까. 그 이후로는 이제 내용을 채워나가는 거고, 김연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점,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말하자면 대중 추수적인 그런 보도 행태, 선정적인 보도 행태가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오고 있는 것이죠.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제 민생 챙겨야 된다 하면서 이준석 대표한테 여야정 상설 협의체 빨리 가동해가지고 부동산 문제 잡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표님이 아주 쿨하게 그러자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과거에 보면 이제 이러면은 약간 이렇게 뜸을 들인다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좀 의논해 보겠다 뭐 이런 화법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좀 약간 튕기는 제스처를 그렇죠. 취하는데요. 주로 튕기죠. 예, 근데 뭐 이준석 대표 역시 예측 가능하게 아주 담백하게 응답을 했네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거는 저는 진일보 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항상 정치권에서 문제가 뭐냐면 겉으로는 이래놓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으면 이제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건데 네. 제가 좀 기대하는 거, 뭐 걱정도 되지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 여의도의 어떤 좀 식상한 여의도 방정식 이런 것들을 깨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의 파격적인 변화가 여의도의 표준이 되게 하자.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저는 뭐 좋은 멘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해서 성과를 낼 거냐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파격 행보나 형식으로 주목받는 건 일주일이면 아마 그것도 식상해질 거다. 근데 일주일 더 갈 것 같은데요, 저는. 뭐 2주 가더라도. 네, 더 갈 것 같아요. 뭐 계속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좀 빨리 질의해야 해요. 그럼 끊임없이 그 파격 행보만 쫓아가려고 하면 그럼 또 내용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 가장 잘한 일은 탄핵의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건 저는 뭐 어마어마한 업적이에요. 거고. 네, 이거는 유승민 전 대표가 하려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유승민계 이준석 대표가 해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 단지 국민의힘의 아킬레스건을 제거했다가 아니라 국회와 정치계의 묵은 숙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하자면 탄핵이라는 단어의 복잡함에서 여야가 다 벗어났다. 그리고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민희 의원님 약간 아쉬운 건 아닌가요? 저는 하나도 안 아쉬워요. 아, 그래요? 저는 5.18을 김종인 위원장이 5.18의 강을 건너주셨을 때 제가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5.18이 터지고 그 뭐랄까 부채의식 죄스러움이 있었고 늘 정쟁의 대상이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5.18의 강을 처음 건너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고 혼자 울컥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정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거고 이제 앞으로 정치는 민생이니까 민생을 위하여 우선 부동산을 보면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책안을 마련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뭐 곧 마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안을 가지고 이게 이제 정반합, 합리적인 안을 국회에서 도출해내고 여기서 이제 서로 뭐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그게 새로운 정치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같이 노력해서 빨리 민생에 성과 내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보도하는 내용들 중에 좀 걸리거나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건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 잘하고 있습니까?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따릉이 얘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좋아요. 따릉이. 그 보드 타고 다니는 걸 제가 늘 봤거든요. 킥보드 타고 다녔죠. 근데 킥보드가 규제가 좀 심하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안 탄다고 했죠. 안 타고 따릉이 타고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연합뉴스가 보도한 사진은 그 연합뉴스가 제대로 보도한 거라면 9호선 국회의사당 역에서는 5번 출구에서 앞으로 내리시지 말고 6번 출구에서 내리시면 바로 10초가 정문이잖아요. 그렇게 오시는 게 더 빠르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네, 국회 10년 다니셨으면 어느 출구가 또 가까운지는 알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따릉이 타는 것도 좋고 킥보드도 다 좋은데 이제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걸어 다니자 뭐 그 정도지. 지금
트집을 잡거나 이럴 사안은 없는 것 같고 딱 하나가 또 긍정적인 게 있는데 천안함 관련하여 네. 그 국가 유공자 지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천안함 관련 단체들이 되게 보수 정권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통틀어서 6명이 유공자 지정됐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7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쿨하게 보훈 얘기를 했죠. 예, 보수 정권이 무심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호의적입니다. 점수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5년 동안 같이 토론한 사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십시오. 네, 누구나 다 방송가에서 누구나 다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를 한 사이여서 네. 8372님께서 민주당도 파격적인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 받아들여 주십시오. 부러워만 하면 지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민주당이 보여줘야 됩니다. 실력이든 변화하는 것이든 이루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2738님 질문입니다. 김연아 위원님 최고위원 출마했으면 따는 당상인데 왜 안 하셨어요? 비대위원이라 못하신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니 그래도 하셨어야죠. 최고위원 몇몇 이렇게 생각하면 좀 걱정이 앞선다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너무 강성이고 너무 하나같이 개성이 강해서 이걸 누가 어떻게 아우르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년 동안 충분히 의미 있었고 또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뭐든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저한테 정치의 시간은 국회가 아니라 국회 밖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고위원들은 이렇게 지금 융합 이렇게 조정 이쪽에서는 조금 걱정되진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의외로 지금 여론 분위기가 좋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노련한 정치인일수록 얻장놓기보다는 성과를 내는데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과를 내야 돼요. 네.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민주당이. 정부 여당은 백신처럼 하시면 돼요. 백신처럼. 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은 말싸움으로 야권과 대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실적을 집권 세력답게 백신처럼 실적 내면 됩니다. 자, 백신처럼 해라. 코로나 방역처럼 해라. 자, 정치적 원의 시점은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1살 현지와 3살 터울의 오빠는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통증을 느낄 수 없고 땀도 나지 않는 희귀병. 게다가 경계성 지능장애와 근육이 위축되는 신경장애까지 겹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걱정만으로도 벅찬 요즘 엄마의 한숨은 또 늘었습니다. 매일 고속도로를 타고 식품 배달을 하는 남편의 백내장이 심해지면서 실명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생계와 아이들의 치료비, 이 막막한 현실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현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번 주 중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동해안 쪽으로 빗방울 먼저 떨어지겠고요. 수도권은 새벽부터 낮 사이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면서 비가 내려 밤에 서쪽 지방부터 차츰 그쳐 대부분 그치겠고요. 모레까지도 동쪽 지역과 제주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목요일 글피에도 전국 곳곳에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 예보 있고요. 금요일도 전국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30에서 최고 제주 산지 많은 곳 100mm 이상의 많은 비 예보가 있고요. 비가 제주 쪽으로 좀 집중이 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도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 5에서 40mm인데요. 서울과 경기 동부나 충청, 경북 일부는 5mm 내외로 양이 줄어드는 지역입니다. 한편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오늘과 거의 비슷한데요. 전북 등 일부 서쪽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좀 나쁠 수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수의 영향으로 비교적 청정해질 전망이고요. 오존 농도도 오늘보다는 좀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1도로 출발해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1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협의체 가동 제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해 정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정해진 제품, 용법, 용량을 지키지 않은 오접종 사례가 10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90건은 정해진 백신 대신 다른 제품을 접종한 경우입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 1,220명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한 결과 10명 중 2명꼴로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반응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은 오늘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열리는 내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1박 2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자제를 촉구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보여줘야 될 때, 민주당이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 이 얘기를 하다가 끝났는데요. 8823님께서 민주당 대선 기획단장으로 조응천 의원 추천합니다. 청년 최고위원 김혜영 의원 거론되던데 좀 민주당은 변화를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선거에서 진 당은 민주당이죠. 졌는데 쇄신 변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박함도 국민의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건 당연하죠. 두 전직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시니까 그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지자들의 변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지지자들의 변화? 예, 그래서 요즘 태극기 우는 공방이 없어졌잖아요. 태극기 부대도 사라지고요. 군복 입은 할아버지들도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지지자들의 변화가 국민의힘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을 김혜영 전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을 얘기하는 건 이거는 민주당을 과거의 당파 속에서 바라보고 내부 계파 속에서 네. 그래서 반조국 우는 그런 수준에서 그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준 아니고 기준에서. 네. 민주당도 혁신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30대 IT 전문가를 그 대선 기획단장에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에 의해서 찬반이 나눠지니까 반쪽의 사람을 해라. 이거는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과거 프레임에 갇히는 거라고 보고 오히려 해야 될 일은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한국형 뉴딜 시대 그리고 2030의 요구가 이렇게 분출하는 이 시기에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대선 기획단, 대선 형식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바뀌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변화를 보여주는 정책들 그리고 그렇죠. 그 실행 해법들을 내놔야 될 텐데요. 4136님께서는 어설픈 혁신은 이준석 따라하기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민주당 고유의 색깔을 보여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연아 의원님. 저도 그 이준석 따라하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인터넷 톡방에서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그 이재명 지사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찍은 사진 하나 하고 정세균 전 총리가 제 가죽 잠바에다 청바지 입으시고 번거지 모자 쓰신 거 하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네.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젊고 뭐 젊은 세대의 그런 것들을 대변한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 이준석이어서 가능한 게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아까 그 이준석의 어떤 상황을 그 이준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맥락에 봐서 파격으로 받아들여야지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이를 따라하기를 하다 보면 네. 저는 그거는 정말 죽도밥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 또 다른 이준석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따라하기는 아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물리적인 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표면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당의 직전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이셨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에 비하면 나이가 곱절 정도 많잖아요. 네. 많으신데 그분의 그럼 생각이 그렇게 뭐 올드했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의 혁신에 저는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가 더 빛을 발한다라고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다. 그리고 열린 마음이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속한 자리에서 어떤 혁신을 보여주느냐라는 건데 저 요즘 갑자기 보면은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너무 춤추고 이렇게 젊은이들을 흉내내고 이러는 모습들 자체가 애완견이랑 사진 찍고 아니면 그 e스포츠 게임하는 사진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귀엽다 이런 생각. 그래서 저런 노력이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러다가 점점 약간 이거는 아닌데 이준석 현상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다른 면의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이런 거죠. 저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메타버스 정당으로 진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제가 네. 온라인 입당법을 내서 온 당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같이 마련한 팀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기본 시리즈뿐만 아니라 성남시장 2번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실제 행정 경험도 풍부하고 돌파해낸 정책들이 있어요. 성남시에서는 청년 그리고 아동 정책을 그렇죠. 잘 해서 네. 그게 전국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기도가 이분이 처음에는 꼴찌에서 2번째 평가를 받다가 늘 부동의 1위거든요. 경기도 도민들의 거의 70% 이상이 지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예를 들면 정세균 후보도 콘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 경선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하는 틀, 형식도 필요하고 이런 거지. 저는 뭐 이재명 지사 청바지 입은 거 못 봤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준석 따라하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파격이세요. 그분이.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는 이준석 현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외모도 바꾸시고 그런 노력을 해와서 그걸 따라하기로 보기는 좀 민망하지만 오히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젊은 이준석 대표가 됐다고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이 무조건 뭐가 되면 되겠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콘텐츠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자원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구슬이 뭐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듯이 그게 보배로 만들 수 있는 대선 기획. 그래서 그 대선 기획의 핵심이 저는 뭐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IT에 강하고 DJ와 노무현 대통령의 IT 강국. 그게 지금 중요한 기반이듯이 그쪽에서 인재를 찾고 그리고 새로워져야지. 그리고 의원들 자체가 다 좀 메타버스 좀 하시고 재패도 좀 하세요. 좀 이런 권하고 싶습니다. 메타버스가 전세버스의 종류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어쨌든 전세버스라고 생각하시고 메타버스 타세요. 네. 자, 김연아 의원님. 작년에 그리고 올 초에 나왔을 때보다 요새 여유가 많으세요? 여유가 좀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래요? 네? 아니에요. 여의도를 좀 벗어났더니 여유가 생기고요. 그렇습니까? 매일 출근 안 했더니 또 여유가 생기고 그런 종류입니다. 네. 확실히 이게 여의도 밖을 좀 벗어나면 사람이 얼굴빛도 바뀌고 환해지는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지금 요새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 이렇게 폭넓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따라하기가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이준석을 만들어내는 경쟁이 정치권에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그 원내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하나 분명히 확인된 건 뭐냐면 기존의 여의도 선거 공식이 깨졌어요. 아마 최 의원님도 해보셨지만 우리 다 해봤지만 와보면은 여기 선거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문자 많이 보내고 전화 한 번이라도 더 돌리고 가서 악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여기의 방식이었는데 제가 집에서 이번에 그 선거 공보물이 왔는데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사진을 안 싣고요. 손글씨를 써가지고 4페이지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냥 겉보기로 보면은 되게 성의 없어 보이는 건데 너무나 독특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준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먹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닌데 어쨌든 뭐 이번에 돈도 3천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고 하고 캠프도 꾸리지 않고 연설문도 다 자기가 쓰고 뭐 이런 노력들이 저는 하나의 기존의 여의도의 선거 공식을 분명히 깬 결과로 나왔는데 이게 과연 여의도 전체 정치 방정식을 뒤흔들 만큼의 요인이 될지 아닐지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여의도에 들어와서 이런 뻔한 여의도 공식에 좌절하고 또 얼마 있지 못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들어가서 살아남고 변화해서 바꿔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민주당 안에서도 아마 처음에 들어올 땐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와서 많이 좌절하셨던 의원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의원들이 좀 본연의 자기의 색깔과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된다면 저는 정치권 자체가 굉장히 물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5785님께서 태극기 부대 지난 주말에 세종 왔었습니다 얘기합니다. 태극기 부대가 있어요. 정광훈 목사도 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전해드릴 테니까. 물론 제가 남양주 사는데 구리 그 롯데백화점 앞에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뭐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십니다. 서초동에도 있고 강남역에도 있고요. 국민의힘의 태극기 부대가 동원되는 주력 부대로 느껴졌던 때가 있는데 그 현상이 사라졌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하게 지금 정권을 찾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부터 절실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937님께서 나이우는 자체가 꼰대고 혁신도 아닙니다. 이준석 당선에서 이제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에 초점을 맞춥시다 얘기합니다. 그래야죠. 한부라비님께서는 이준석 대표는 8월 말이 고비입니다. 과연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 파워게임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얘기합니다. 일단 홍준표 의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홍준표 의원 들어오는 데는 무리가 없겠죠? 네, 일단 뭐 이준석 대표가 뭐 통 크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좀 말씀드리자면 그 선거운동도 같이 했잖아요. 김기현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 대행하실 때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걸림돌이 없는 것처럼 진행이 되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게
전당대회 그 막 선거 모드로 가면서 굳이 저희가 이거를 먼저 올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올린 거라서 저는 뭐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문제는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 부동산 관련하여 권익위 전수조사 받기로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으려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야 돼요. 동의서 다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아직 처리가 안 돼 있다고 오늘 아침에 이제 아직도 안 됐어요? 최고위에서 그게 당 차원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권익위에서 받아야 된대요. 네. 아니 뭐 당 차원에서 냈는데 그거 뭐 거기다 다시 내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전현희 위원장이 뭐 직무 회피 문제로 그게 같이 늦어지고 있는 느낌이라 저는 이런 문제는 그 여당 추천위원이 또 있어요. 전현희 위원장 말고. 네. 민주당 할 때 야당 추천위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여당 추천 다른 위원이 계세요. 그분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걸림돌은 빨리 해결하고 하나씩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너무 늦어지면 오히려 대선 전국에서 야당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매는 빨리 맞는 게 좋다고 저는 빨리 하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위원장의 지금의 어떤 그런 입장 표명은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정의당에서도 오늘 비판했잖아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그냥 법적으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걸 좀 확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국민권익위의 제도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 인연이래요. 그 민주당에 해당되죠. 열린민주당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야5당이 국민권익위에 이제 조사받겠다고 했을 때 전현희 위원장이 그냥 일괄 회피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회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쌈박하게 얘기하시면 될 걸 그런 모호한 입장 표명을 하시니까. 아니 그냥 법적으로는 이해충돌이 아니다. 이준석 시대에는 그런 모호한 입장 표명 아니면 아주 원리원칙적으로 건조한 법조인 표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식상해한다니까요. 아니 오히려 담백하게 얘기하시죠. 근데 지금 이준석 시대입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저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준석 시대라고까지. 이준석 저는 그 대표가 이번에 대표가 되지 않았더라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것과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한국 정치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이 뭐 몇 개월 안에 소멸되든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아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겠죠. 역사가 나선형으로 발전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전현희 위원장이 이건 법적으로 그 직무회피 사안이 아니다.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에 대해서 빨리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임시국회가 6월에 열리는데 이거 하나는 좀 해라. 이거 하나는 꼭 처리하고 넘어가다 이렇게 훈수 하나씩 더 주십시오. 아니, 저 부동산 해결해야죠. 민주당은 부동산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저 국민의힘에서는요? 그 손실보상법 관련돼서 조금 빨리 그 집행이 이루어지게끔 이 자영업자들 문제가 저는 지금 부동산 문제보다 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이게 흔히 언론개혁법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여야가 합의 수준에서 하시면 되고요. 네. 가장 부동산 심각한 챙기고 건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또 손실보상제 챙기고요. 경쟁하겠죠. 민생 경쟁하겠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시합 중에 한 선수가 갑자기 상대팀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반칙이죠. 그렇죠. 같이 축구하다가 유니폼 바꿔 입고 저쪽에서 뛰면 이건 반칙이죠. 네, 이제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이야기인데요. 여긴 또 그랬죠. 또 네. 그래요.
현재 이 부회장은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불법 승계를 위해서 분식이라면 회계 장부를 조작했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불법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 사람들한테 이제 압박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또 이걸 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막 뜯어서 마룻바닥에 묻고 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거인멸 재판은 이미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네. 본질은 불법 승계 승계입니다. 의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언론 주목을 덜 받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중요한 사안인데 상대적으로 언론이 이거는 삼성한테 불리하니까 잘 안 다룹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일에 이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문제 제기였는데 현재 이재용 부회장 쪽 변호는 김앤장에서 맡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김앤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 두 회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앤장이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영입하려 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폭로했는데요. 아니 수사하던 검사를 내용 약점을 다 알고 있는 검사를 데리고 가겠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수사팀이 한 검사가 2달 전 인사로 퇴임했는데 아마 김앤장에서 영입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해당 검사는 말씀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팀에서 2년 동안 수사를 맡았었고요. 그 이후에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구성됐던 특별공판팀에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수사팀의 핵심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피고인과 검찰이 증거를 놓고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투는 경기라고 본다면요. 심판은 판사고요. 그렇죠. A, B팀 경기 중에 갑자기 A팀 선수가 말씀처럼 B팀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건 단순하게 인원이 이동한 게 아니라 A팀 선수가 2년 동안 익혔던 A팀의 전략 전술, 내부 기밀 이걸 다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노하우 들고 경기 중에 갑자기 B팀 갔다. 라고 하면 공정한 경기라고 볼 수 없죠. 아니요. 근데 어느 순간에 A팀 선수가 B팀으로 그냥 가기만 했을까요? A팀 선수로 뛰면서 B팀한테 삼성한테 다 알려주고 그런 건 아닌가요? 강력하게 의심해 봅니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이 검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김앤장이 하고 있고요. 김앤장 뭐라고 합니까? 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감이 든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요? 뭐가요? 네, 법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물론 그 당시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게다가 이게 증인신문과 상관이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린 진행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누가요? 김앤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김앤장이 강제징용 재판할 때 공정하게 했습니까? 일본 전범기업의 편에서 박근혜 청와대한테 로비해가지고 외교부 법무부를 동원해가지고 참 네, 이제 그런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자면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앤장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는데 먼저 퇴임했던 그 검사에게 김앤장이 입사를 제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입사 문제는 그때 없었던 문제로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인사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그러면 김앤장의 설명이면 해당 검사가 내가 이렇게 가고 싶으니까 받아달라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진행자의 말씀처럼 지난 2년 동안 실제로 그럼 뭘 알려준 거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처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 김앤장이 당시에 검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을 영입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증거인멸과 관련되어 있는 소위 삼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검찰이 반발해서 무산된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봉욱 변호사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합류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봉 검사는 지금 변호사죠. 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 대검 차장검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하고 검찰청 차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습니다. 중요 사건은 보고를 받아요. 삼성 사건이 그때 중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퇴직하고 7개월 만에 삼성 중감위위원으로 합류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삼성한테 가거나 삼성의 일을 맡곤 했죠. 그런 검사들 데려오라고 하면
지금 검사 출신들 데려오라고 하면 전세버스에 2대 태워가지고 지금 데려올 수도 있어요. 출석 불러도 되고. 네, 물론 수사팀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검사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명확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지금은 삼성에서 받은 떡값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는 사라졌어요. 그나마 많이 이렇게 그 검찰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아주 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9437님께서 전부터 느낀 건데요. 주 기자님 삼성 얘기만 나오면 좀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삼성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면 국민기업 삼성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잘 돼야 우리나라도 잘 되고요. 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도 잘 됩니다. 응원합니다. 네, 총수와 회사를 분리해서 보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갈까요? 네, 진행자께서는 백신 맞으셨나요? 못 맞았어요. 왜 화나게. 오늘도 제 알람 문자가 왔는데 자녀 백신 알람 문자가 왔어요. 네, 시간을 맞춰서 잘 가지 않으면 맞지 못하죠.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 노쇼에 따른 자녀 백신도 맞을 수는 있긴 하지만 경쟁률이 엄청나기도 하고요. 제때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못 맞는 사람도 많은데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인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네, 요새는 사람들 만나면요. 상가집에서 사람들을 좀 만났는데 다 백신 맞았냐가 첫 번째 인사예요. 아예. 요새는 거의 뭐 밥 먹었냐 이 수준의 인사인데요. 네. 지난 12일까지 백신 1차 접종 마친 사람이 전체 인구 23%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이 훌쩍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네. 그만큼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오접종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방대본에서 밝힌 바로는요. 105건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나이를 좀 착각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20대가 맞지 못하는데 20대가 맞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는 용량을 잘못 투여하거나 예약한 것과는 다른 백신을 주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3분기 접종을 앞두고 접종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단가요? 네, 뭐 그런 사례들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백신의 정량을 절반 정도 투여했다거나 거꾸로 5배. 예. 게다가는 얀센을 신청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로 잘못 맞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에서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난 사례는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오접종 사례를 통틀어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별로 없죠. 그런 뉴스는. 지금까지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뉴스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접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고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는 한 건이 나오더라도 신경을 써야죠. 그런데 1,000만 건이 활 넘었는데 지금 오접종이 105건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거의 1,500만 건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105건인데 그러더라도 오접종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반기에 모더나 노바백신 이런 것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기자들이 자기들이 자녀 백신 빨리 맞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막 쓰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네, 뭐 어차피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금 접종률이 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다들 이제는 맞고 싶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접종 사례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료인들이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G7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네, 짧게 끝났죠. 이틀 만에 끝났는데요.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흐름은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과거의 G7 사진 생각해 보면요, 트럼프와 나머지 유럽 정상들이 맞서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 굉장히 대화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특히 핵심은 중국 견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건으로 명명된 프로젝트였는데 다자주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대중국 견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와 방법 이런 건 빠져있긴 한데요. 그래서 정치적 선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7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문제를 논의한 것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네, 특히 이런 이야기들이 공동 성명에 들어가 있는데 중국의 시장 교란 행위야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비판하고 공동 대응 언급했고요. 또 중국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대만과 홍콩 문제에도 공동 성명이 담겼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의 1대1로 이 중국의 특별히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제3세계에서 커나가는 중국을 막겠다는 이런 포석도 좀 있어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해외 순방 나가면서 이러한 계획들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1대1로는 말씀처럼 중국의 굉장히 대규모 경제 계획입니다. 네.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국가에서 많은 원조를 하고 친중국 국가 어떤 외교적인 정책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길도 깔아주고요, 다리도 놔주고 중국 인프라를 전 세계에 깔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들을 가면 굉장히 중국에 가깝게 느끼는 것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중국 아프리카 시장에 아프리카에 가서 토속 민속품을 파는데 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속 민속품이 많아요. 그런데 저 밑에 보면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앞에서 상점에서 점원들은 흑인의 거기 원주민인데 저 뒤에 사장은 중국 사람인 경우도 많아요. 사실 중국인 상인들은 어딜 가도 있긴 한데요. 네. 점점 더 그러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중국의 경제 영토 넓히기에 제동을 걸겠다라는 모양새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다른 나라 정상들은 좀 온도차가 컸거든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미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럽은 중국과의 외교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무역 경제 관계들이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네. 수백만 대 자동차를 중국에 수출하는 독일이나 1대1로 이미 동참한 이탈리아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유럽이 주요 경제 파트너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냈다라고 하는 게 눈길을 끌고요. 이런 것들이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면 미국과 중국을 넘나들면서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한국의 처지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야 되냐라는 좀 힌트, 고민 그리고 방향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계속 한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있고요. 또 중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G7 정상회의 이후 한일 관계, 한중 관계의 앞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현 씨. 네, 퇴근길 당황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 쪽이고요. 함양 분기점 대구 방향 진출로가 화물차 사고 때문에 전면 차단된 상태입니다. 함양 나들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함안 2터널 부근에서 밀리다가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호남 선지선 논산 방향으로 가신다면 북대전 부근에서 유성까지 어렵고요. 수도권 상황 퇴근길 자주 막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마도 분기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송산 마도까지 12km 구간에서 지체화 정체 반복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인데요.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가는데 50분 정도 예상됩니다. 반대 판교 쪽으로도 김포부터 송내까지 어렵고요. 더 가서도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서안암에서 토평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 주말 미국 코널에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고요.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고요. 중국의 인권 그리고 대만 홍콩 문제 압박을 본격화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정상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일본과는 따로 회담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취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스가 일본 총리의 속내는 뭘까요? 그리고 한일 관계, 북한 관계, 그리고 중국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뭡니까? 워낙 방대한 양의 그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총 70항이고요. 어이구. A4 용지로 40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워낙 많은 부분들이 다뤄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G7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래도 크게 이제 5가지 분야를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경제 재건, 자유와 공정한 무역, 기후 변화, 가치 공유. 근데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두 분야에서 이번 그 공동성명과 G7 회의가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재건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고, 두 번째는 중국 견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한국이랑 둘 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재건 쪽에 보면은 G7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백신을 대부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들 국가가 2023년까지 최소 10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저개발 국가들을 위해 내놓겠다라고 공동성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미국이 5억 회분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국은 1억 회분을 약속을 했고, 우리 한국도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해서 그 코백스 AMC에 올해 1억 달러를 공유하고 내년에는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거 외에도 주목할 만한 게 워낙 많아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건 미국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어젠다랑도 상관이 있죠. 되도록이면 해외 진출하고 한 미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 내로 불러들이려고 하는데 법인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법인세율 낮은 곳으로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네. 15%로 정하는 방안. 이건 앞으로 이제 G20 주요국 20회의와 또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통과가 되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많이 관심이 있는 이 녹색혁명 관련된 것.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내용인데요. 워낙 많은 내용들이 다뤄져 있고 특히 중국이 불편할 만한 내용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재조사해야 된다. 중국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예. 그거 외에도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또 홍콩, 대만, 또 중국이 비시장 관행을 하고 있다. 투명성이 없고 한 문제다라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는 지난번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도 공동성명에 들어갔습니다만 이번 G7 정상선언문에도 대만 이슈가 포함된 것은 처음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전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난 4년간 워낙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를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고 예. 그래서 2019년 프랑스에서 열린 G7 회의 때는 공동성명조차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다시 한번 미국을 포함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는데요. 이 회의에 한국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국이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의 이 역량과 능력을 일단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분야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보건,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와 재건의 분야에서 참석을 했고, 또 하나는 그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죠. 한국이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 또 방역
여러모로 한국이 선도 국가니까요. 네. 두 번째는 열린 사회라는 그런 세션이 있는데 거기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세션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G7 미국이 다시 한번 복원하려고 하는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에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리스 총리 옆에 바이든 대통령 옆에 그 사이에 대통령이 딱 있던데 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이만큼 올라간 거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 외교부랑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해하기는 그 다자 협의체에서 사진을 찍고 의전을 하고 하는 거는 매우 신중하고 또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죠. 당연히 의장국이 가운데 있고요.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좌우로 알파벳 순서로 좌우로 가거나 아니면 참석한 정상들의 재임 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재임 기간이 길수록 앞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리고 보통은 초청국은 근데 앞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저도 정확하게는 그 사진을 찍을 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마 그 원칙과 이 의전에 따라서 결정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취재해가지고요. 예. 정치자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G7 정상회담에서 여러 정상들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이뤘는데 네. 한일 정상은 만나지 못했어요. 회담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이번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G7 회의 화면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영국의 남서부의 굉장히 시골에서 했더라고요. 네네. 그 장소 자체도 굉장히 좁은 데서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7개 토탈 11개의 국가가 다 모인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이 계속 양자회담을 정상회담을 이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한일 간에 그런 정상 간의 모임이 있으려면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나마 시간을 좀 떼어놓고 의미 있는 만남이 됐어야 되는데요. 이미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실무선에서 합의를 했다가 일본이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독도 영토훈련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그 보도가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스가 총리의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를 꺼리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그 스가 총리의 가장 관심은 도쿄올림픽이죠. 네. 이번에도 거기에 전력 투구해서 결국 공동성명까지 지지를 받아냈고요. 일본은 많은 걸 좀 얻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뭐 일본이 꾸준하게 얘기하는 게 징용자 위안부 배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한국 정부가 안을 내라라는 그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국과의 이 만남을 좀 꺼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돼서 하나 더 우리한테 사실 관심 있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그 3국의 정상회담을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결국 안 된 거죠. 근데 그건 앞으로 뭐 다른 곳에서라도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한일 관계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이 징용자와 위안부의 배상 문제를 어떻게 보면 법제화를 해라, 한국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해라라는 게 그들의 요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두가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평행선을 가더라도 좀 만나서 한일 정부가 좀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만남 자체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소극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돌파할 뭔가 방안을 우리가 같이 궁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 지지를 얻어내면서 이제 관중도 입장하게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어요. 네.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가 많이 이뤘는데 네. 앞으로 이 일본은 어떻게 나갈 것 같습니까? 올림픽은 어떻게 할 것 같고 한국 관계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올림픽은 어떻게든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냥 하겠죠. 예,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해 보이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중을 어느 수준에서 수용을 할지를 고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뭐 미국을 비롯해서 이번에 G7의 결국 핵심 국가들인데 그 찬성을 한다, 지지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그들은 다 선수단을 보낼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진행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보이콧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요. 글쎄 뭐 보이콧 얘기가 그 감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또 스포츠 행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런 거를 이 스포츠 행사랑 연계를 하느냐도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부담이 되는 게 우리 또 이름 태극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하나 보고 지난 4년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혹시라도 잘 못 되면은 그들의 그 노력에 대한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따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한일 관계는 이거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상회담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중국 압박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의미는 우리 정부 문 대통령이 참석했던 아까 3개 회의를 들어갔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두 번째 회의에 열린사회라는 회의였거든요. 네. 거기서는 공동성명이 따로 나왔습니다. 이게 좀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요. 전체 그 공동성명이 있고. 근데 그 공동성명에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특정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방대한 공동성명에 뭐 거의 모든 항에서 중국을 겨냥한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과 비판의 목소리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국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예, 예. 중국이 반발합니다.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거고요, 될 건지 예상하시는지요? 그리고 예. 우리 외교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뭐 중국의 반발은 중국이 오늘이 휴무일입니다. 공휴일이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반발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앞으로 굉장히 그 구체적인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국 대사관,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는 조목조목 이미 반발이 나왔고요. 여러모로 한국이 명민한 외교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또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근데 더불어서 우리는 또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 북한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익을 또 찾아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분을 잘 조합을 해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뭐 반드시 중국 편을 들어라, 미국 편을 들어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사드의 교훈은 우리가 중국한테 보복을 받았다라는 게 우리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원칙을 늦게 정해서 우왕좌왕해서 실기하다가 뭔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7598님께서 서방 세계의 힘의 질서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걱정입니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G7 정상들이 한반도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습니다. 성명서도 냈는데요. 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강경한 공동성명이 포함이 됐고요. 이 내용들은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때 발표된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얘기들이 다 들어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외에도 북한은 대량殺伤 무기를 비롯한 탄도미사일들을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된다. 이 비가역적인 방식, 돌이킬 수 없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이것은 패전국한테나 요구하는 사안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북한 인권 문제까지 들어가 있죠. 네. 물론 그 마지막에는 미국의 대북 외교 준비를 환영한다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톤은 북한의 이 핵 문제에 대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반발하고 비판하는 성명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를 우리가 좀 분석할 만할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G7도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바로 좀 크게 반발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있었고 또 그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났고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기억들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뭐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긴 했죠. 공동성명에도 그렇긴 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이 매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인권 문제가 논의는 됐지 않습니까? 공동성명에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북한이 그 이후에 반발한 것은 개인 필명으로 김명철이라는 개인 필명으로 해서 나온 논평. 근데 그건 미사일 지침 폐지에 대한 문제 제기만 있었거든요. 네. 북한이 아직까지는 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입장이 확고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북한이 그래서 이번 달 상순에 전원 회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회의가 진행이 되고 시작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 전원 회의에서 대미 정책을 비롯한 자신들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이 될지 부정적이 될지 둘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죠. 문 대통령이 G7 회의 마치고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네. 가서 어떤 성과, 어떤 일을 하시러 가셨어요? 유럽 국가와는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역시 코로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이냐. 이걸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유럽 국가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이 또 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세계 2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 국가는 또 나름대로 그런 기초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요. 그런 협력의 장을 공고히 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더불어서 이 이후에 경제를 재건을 할 때 이건 개별 국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계 국가 또 중심 국가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특히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해야 될 저개발 국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도 좀 같이 논의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우주여행 티켓 낙찰 10분 비행에 312억 원. YTN 기사인데요.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라는 분이 지금 우주 탐사 기업 그리고 우주 여행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인데요.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이 나왔어요. 그 제프 베이조스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와 함께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이 나왔습니다. 고도 100km까지 올라갑니다. 우주 경계선까지 올라가서 갔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로켓 발사해서 지구 귀환까지 10분 정도 걸리는데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경매를 붙였습니다. 312억 원입니다. 312억. 우와, 그 돈 있으면 나는 다른 거 하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주 여행을 생각할 텐데 이번이 그 본격적인 우주 여행의 첫 번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주 여행, 상업적인 여행엔 312억 원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인 자율 시험에서 15번이나 이 오리진의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은 우주에 갔다 왔는데요. 앞으로는 우주 여행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우주 여행이라. 네. 살려줘요. 하수구에 끼어 머리만 쏙. 새끼 라쿤 울먹울먹.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하수구 덮개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 덮개에 머리가 낀 새끼 너구리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하수구의 가운데 정중앙에 동그란 구멍에 거기에 머리가 쏙 들어갔는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조요원이 왔는데 아니 하수구 덮개에 낀 오리는
몇 번 봤는데 라쿤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전기톱을 댔다가는 라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 주변에다가 비누를 이렇게 둘렀대요. 비누칠을 했는데 소용이 없고 이 새끼 라쿤이 화를 막 냈대요. 막 화를 내가지고 겁도 나고 그래서 소방대원 얼굴을 손을 깨물고 핥히고 막 그랬대요. 막 화가 났는데 인근 주민 한 명이 식용유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이렇게 둘렀더니 목이 쑥 빠졌답니다. 역시 식용유. 네. 식용유로 새끼 라쿤을 잘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핏빛으로 물든 알프스, 범인은 온실가스 포식한 미세조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프랑스 지역의 알프스 고원에 만년설에 하얀 눈이 있는데요. 하얀 눈이 붉게 물들어요. 중간중간에 물감을 막 여기저기에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미세조류가 눈 위에서 확산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녹초 라떼처럼 그 물에 녹색으로 이렇게 번진 것처럼 붉은 물감이 점점 번져간다고 합니다. 이걸 과학계에서는 빙하의 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눈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고요. 알프스 눈 속에서 미세조류가 이렇게 확산돼서 이렇게 점점 눈을 빨리 녹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미세조류, 눈을 이렇게 빨리 녹게 만들고 기후변화 부채질하고, 그럼 결국 또 이산화탄소도 증가되고. 환경을 지키는 것은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늦출 수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환경